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금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한 기업, 누홀딩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핀테크 기업하면 새로운 앱이나 편리한 서비스를 떠올리지만 이 회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고요. 수십 년간 굳어있던 거대한 카르텔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일종의 금융혁명에 가까운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수천만 명의 마음을 얻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성공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야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당시 브라질의 금융환경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소비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장이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대체 브라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나요? 듣기로는 전 재무부 장관이 대놓고 카르텔이라고 비편했을 정도라던데요? 그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단 5개의 거대 은행이 전체 시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장악하고 있었어요. 80%요? 네, 경쟁이 없으니까 서비스는 엉망이고 수수료는 당연히 비쌌죠.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신용카드 연이자율입니다. 연이자율이요? 네, 어느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수십 퍼센트 정도 아닐까요? 무려 160%에 달했습니다. 네, 160%요? 네, 연체의 이자율이 아니라 그냥 평균 이자율이요.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온갖 서류 들고 지점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요. 와, 160%라니 정말 믿기 힘들 숫자네요. 그건 돈을 빌려 쓰라는 게 아니라 아예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찔렀겠군요. 바로 그 지점을 누홀딩스가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아주 단순하고 또 강력했어요. 그게 뭐였죠? 연회비 없는 보라색 신용카드와 완전 무료 디지털 계좌.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점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고 그냥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게 끝났죠. 아, 마치 통신시장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나타나서 기본료 0원을 외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기존 은행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만 확보한 고객 수가 1억 1천만 명을 넘습니다. 1억 1천만 명이요? 브라질 전체 인구가 2억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네, 브라질 성인 인구의 약 60%가 누홀딩스 고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60%? 네, 길을 가는 성인 2명 중 1명 이상은 주머니에 누홀딩스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브라질 금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아직 정식 은행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 금융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은행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년에 소규모 은행을 인수해서 완전한 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간판을 바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은행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신뢰도는 금융에서 무엇부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핀테크 기업보다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식 은행이 되면 정부의 규제 틀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은행에게만 허용되는 저렴한 자금 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아하. 더 큰 도약을 위해 스스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을 평정한 결과 지금 전체 고객이 1억 2,7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거대한 플랫폼이 된 건 분명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수료 없는 무료 서비스로 1억 명이 넘는 사람을 모았다는 건데 도대체 돈은 어디서 버는 거죠?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누홀딩스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법은 교차 판매 전략에 숨어 있어요. 교차 판매라면 한 고객에게 여러 상품을 파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카드와 계좌라는 미끼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일단 고객이 노홀딩스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개인 대출 상품을 권하고 투자 상품을 보여주고 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자체 쇼핑몰인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통신요금제나 여생상품까지 팔기 시작했어요. 아하, 일단 문턱을 완전히 낮춰서 우리 집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대한 다음에 집안에서 이것저것 구경시켜주면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군요. 어떤 거죠? 바로 활성 고객당 평균 수익, 줄여서 ARPAC라는 건데요. 아, ARPAC. 고객 한 명에게서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버느냐의 지표군요. 네. 최근 분기 기준으로 이 ARPAC 수치가 13.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성장률이에요. 1년 전보다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20%요? 네. 고객들이 점점 더 많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잠깐만요. 13달러면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고객 한 명에게서 버는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 아닌가요? 그들은 고객 한 명당 수백 달러는 벌 텐데요. 이 모델이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가요? 마진이 너무 적은 게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기존 은행들이 누 홀딩스를 얕봤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첫째, 고객을 유치하고 서비스하는 비용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지점도 수많은 직원도 필요 없으니까요. 둘째, 진짜 놀라운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8년 이상 누 홀딩스를 이용한 충성 고객들의 ARPAC를 따로 분석해봤더니 이 수치가 27.30달러까지 치솟는다는 겁니다. 와, 27달러요.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군요. 고객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면서 신뢰가 쌓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치 잘 키운 포도나무에서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것처럼요. 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복리로 불어나는 성장 기계에 가깝습니다. 고객 충성도가 기하급수적인 수익으로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하는 거죠. 신규 고객 유치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대신 이미 확보한 고객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성장 엔진을 브라질에서 완성했다는 건데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거겠죠. 이 성공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브라질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일종의 원히트 원더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홀딩스는 이미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브라질을 넘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향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요? 네, 여기에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곧 4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은행 지점보다 모바일 앱을 훨씬 선호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아, 누홀딩스의 저비용 디지털 모델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장 환경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브라질과 비슷한 금융 환경을 가진 두 개의 거대 시장,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네, 두 곳 모두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인구가 아주 많은 기회의 땅이죠. 특히 멕시코에서의 성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벌써 1,3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멕시코 성인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와, 빠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은 최근 멕시코에서도 정식은행으로 전환하는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브라질에서와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군요. 핀테크로 시작해서 시장을 장악한 뒤 은행으로 전환해서 신뢰도와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방식. 맞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의 은행 전환은 브라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의미요? 은행이 되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보다 무려 16배나 늘어나거든요. 16배요? 그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큰 돈을 가진 자산가들도 안심하고 누홀딩스에 돈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고액 자산가들까지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거죠. 금융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최상층까지 공략할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움직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야망이 과연 라틴 아메리카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화살은 이미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 미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격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 연방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벌써요? 네. 만약 이게 허가된다면 미국의 50개 주 전체에서 단일 연방 규제 하에 예금, 신용카드, 대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골리앗들과 직접 경쟁하겠다는 거군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 전면 재결항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숨겨진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분들. 네. 그들은 기존 미국 은행들로부터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문화적인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홀딩스는 그들에게 익숙한 브랜드와 언어, 문화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특정 인구 집단을 먼저 공략하는 틈새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아 보이지만 이 틈새 시장만 해도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보다 큽니다. 아, 그렇네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미국 내 리틀 라틴 아메리카를 먼저 장악하려는 전략일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담한 계획입니다. 지역 핀테크 강자를 넘어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야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누홀딩스의 성공 스토리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소수의 거대 은행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브라질 시장의 빈틈을 무료라는 파괴적인 디지털 모델로 뚫고 들어갔다. 둘째, 그렇게 모은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고객 기반 위에서 대출, 보험, 쇼핑 등 다양한 상품을 파는 교차 판매 전략으로 영리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멕시코, 콜롬비아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대담한 글로벌 확장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네. 정말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네요. 그래서 누홀딩스는 단순히 편리한 금융 앱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한 지역의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수익의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이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여전히 아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보라색 거인의 다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홀딩스는 분명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파괴적 혁신가이자 서민의 은행이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 멕시코와 미국에서 정식 은행이 되어 고액 자산가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피라미드의 최상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하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 이 상반된 두 고객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저렴하고 파괴적인 초심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최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자산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것. 정말 어려운 과제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모두를 위한 은행이라는 이상적인 구호가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어쩌면 누홀딩스는 그 거대한 실험의 중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